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혼 서류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갓 이혼한 싱글이자 30대 후반으로 달려가는 직장 여성입니다. 결혼 2년 차에 이혼했고 하늘의 뜻인 건지 천만다행으로 남편과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34이라는 늦었다면 늦은 나이에 나름 좋은 사람 찾았다 믿고 결혼했는데 왜 하필 고른 게 똥차였는지 저도 나이를 헛먹었나 봅니다. 연애 기간이 짧지도 않았는데 왜 결혼 전에는 전 남편의 실체를 몰랐을까요? 아마 많은 이혼하신 분들이 저와 같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 많을 걸로 알아요. 이혼은 당연히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어요. 상간녀와 바람난 남편 때문에 이혼했죠. 연애할 때는 다정하기만 했던 남자가 결혼하자마자 상간녀도 만들고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저와는 멀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제 일이 되니까 이런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현실에서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꽤나 흔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남편이 바람이 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결혼 전부터 누누이 말해왔어요. 그런데 하필 왜 제가 가장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연은 아마 바람난 남편을 응징하는 시원한 복수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이혼한 거 아직은 친구들 몇몇밖에 몰라요. 직장에는 굳이 물어보지 않으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연말정산이니 뭐니 하게 되면 서서히 소문이 나겠죠. 다만 저에게 이혼한 전 남편 소개해준 선배님은 건너 소식을 들으셨나 봐요. 자기는 그런 이상한 집안의 못된 놈인 줄 정말 몰랐다면서 저에게 울 것 같은 얼굴로 미안해 하더라고요. 김주임, 마음고생 심했다며? 결혼해서도 맘 편치 않게 산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결국 이혼했다니까 내가 너무너무 김주임한테 미안해. 내가 공연히 그런 집안 소개해주는 바람에. 어쩌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김주임. 정말 미안해 미안. 이제 다 끝난 일인걸요. 그리고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건데 그게 왜 김 대리님 잘못이겠어요? 마음 쓰지 마세요. 김 대리님도 한 달이 건너 알고 계셨으니 당연히 자세히 모르셨겠죠. 아휴, 이래서 한길물 쏘고 알아도 열길 사람 쏘고 모른다고 하나 보네. 집안 멀쩡하고 잘생겼길래 선남선녀 맺어준다 싶어서 뿌듯했는데 내가 김주임한테 미안해서 할 말이 없다. 자기같이 좋은 사람을 하필이면 남자들은 어쩜 얼굴값 한다는 말이 딱 맞는가 봐. 그게 뭐 그 선배님 잘못이겠습니까? 겉으로만 보고는 누구든 잘 모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소개시켜준들 제가 싫었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서 100명을 소개해도 결혼은 오직 저의 선택인 거지 등 떠밀어서 하는 건 아니니 그 선배님은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저 이혼하고 나서 조용히 위로해 주시고 제 편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해도 아마 처음 인연을 맺어줬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안 좋으셨던 것 같네요. 그래서 사람 소개하는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겠죠? 그 선배가 저한테 소개할 때 남편이 아마 신랑감으로 참 좋은 조건이라고 봤을 겁니다. 유치원 원장 출신 시어머니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시며 작은 사업체 운영하시는 시아버지, 그리고 교육행정공직자인 아들과 피아노 전공한 예쁜 딸까지. 그야말로 화목한 가정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겪은 저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몸소 겪어봤답니다. 실상은 어땠는 줄 아세요? 시댁 식구들은 가식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모습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과는 달랐어요. 친절이라는 가면을 쓰고
남들 앞에서는 너무나 상냥한 사람으로만 보였을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자기 부모와 오빠에게 모든 걸 기대며 돈 뜯어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누이였어요. 시아버지요? 저는 시아버지 결혼하고 나서 몇 번 본 적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그 집안에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진작에 딴 살림 비슷하게 차리고 시어머니와는 남남처럼 생활하시면서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엄청 엄격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이었죠. 어쩌면 이런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이 보고 배운 게 하나같이 못된 것들 뿐이더라고요. 특히나 전 남편은 제가 볼 때 자기 아버지 하는 짓 완전히 빼다 박았더라고요. 이래서 결혼할 때는 집안 환경도 무시 못한다는 말이 있는 건가 봅니다. 호구 하나 잡아서 한몫 잡으려 하고 뒤로는 저 모르게 딴짓까지 하던 전 남편까지. 여기까지만 들어도 짐작가시죠? 저의 결혼 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는 걸요. 결혼하면서 다들 크고 작게 갈등을 겪었겠지만 그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를 빨리 치우고 싶어하는 친정의 은근한 압박도 있었고요. 양가 모두 살 만큼 사는 집안이었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막 퍼줄 형편은 안 되는 그런 집안이라 저나 남편이나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대학교 졸업 후에 바로 공기업에 취직한 저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장녀였습니다. 남편은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합니다. 어느 대학인지 말하면 그 대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라 말을 차마 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연애는 2년 정도 했고요. 동갑이라 말도 통하고 관심사가 비슷해서 싸울 일 없고 참 좋다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시댁에서는 저 인사하러 갔을 때 여자 나이가 많다는 걸 은근히 얘기하면서 자기 아들이 아깝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이 집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둘이 꿍짝이 잘 맞더라고요. 근데 새아가 너희 집에서는 결혼이 급하신가 봐. 사실 우리 집에서는 급할 게 없거든. 요즘 남자 나이 34이 결혼 늦은 나이는 아니니까. 여자 34하고는 다르지. 네가 여자치고 결혼이 많이 늦긴 했지? 지금 결혼해서 애를 바로 가져도 벌써 36 아니냐. 아휴, 생각만 해도 갑갑하구나. 그러게요, 새언니. 저도 내후년쯤에는 결혼할 거지만 꼭 30만은 안 넘기려고요. 신부 화장해도 30 넘은 신부들은 진짜 안 이쁘더라고요. 언니는 그래도 동안이니 조금은 다행인 건가? 오빠 스타일 아니라서 좀 놀라긴 했는데 암튼 언니, 남자랑 여자랑 동갑이면 여자가 더 늙어 보이는 거 알죠? 노력 많이 해야 되겠다. 30 넘으면 난자도 늙는다는데 언니 미리 난자 얼려놓는 건 어때요?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한다는데. 우리 집이 손이 귀해서 적어도 둘은 낳아야 하는데 너 지금 그 나이에 하나도 낳기도 힘들 것 같아. 어쩐다니. 손주 낳으면 내가 키워줄 생각도 있었는데 말이야. 너는 유아교육 전문 시어머니를 둬서 얼마나 좋으냐. 나이가 1~2살만 어렸으면 좋으련만 그건 좀 서운하구나. 아, 물론 네가 뭐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건 아니니 행여 서운해하지는 말어. 서운한 말 다 뱉어놓고 서운해하지 말라니요. 저는 대답도 못하고 그저 쓴웃음만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살짝 상처받긴 했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말을 교양 있게 웃으면서 조곤조곤 말하며 기분 나쁜 말도 다 하는 스타일 혹시 아실까요? 그땐 그래도 직선적이질 않았죠. 결혼하고 나니까 이건 뭐 저랑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모든 걸 간섭해야 직성이 풀리는 전형적인 헬리콥터 부모라 어찌나 숨이 막히던지. 하필 시댁이 집에서 겨우 20분 거리라 더했죠. 웃긴 건 남편은 그런 어머니에게 길들여졌는지
엄마의 요구를 대부분 따르는 효자 아들이었고 또 자기 동생도 아주 끔찍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기 오빠 집이니 편하게 자기들이 드나들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고요. 독립적으로 자란 저는 그런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아무리 딸네 집이라 해도 절대 함부로 문 열고 들어오는 법 없고 오기 전에도 꼭 미리 언제 가마하고 오시는 분들이라 처음에는 참 힘들었어요. 남편과 이 문제로 신혼 초에 종종 싸웠지만 남편은 제가 불편한 포인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해온 것도 아닌데 저에게 너무 배려가 없었죠. 신혼집은 전세였는데 굳이 말하면 남편과 저는 반반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사는 동네는 집값이 많이 비싼 동네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며 집을 사고 싶었지만 대출 부담이 커서 그냥 전세를 넣고 금리 인하되는 시기를 봐서 집을 사자고 남편과 둘이 합의해서 전세를 얻었습니다. 저는 나이를 생각해서 아이도 바로 가질 계획이었는데 어쩐지 남편은 아이 갖는 건 딱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 얘기를 꺼냈더니 얼굴을 찌푸리기까지 했으니까요. 당신은 아이 갖는 건 안 급해? 당신 어머니 아버지는 나 만날 때마다 재촉이신데 우리 빨리 가져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그렇다 쳐도 내가 나이가 있어서 걱정이다. 나 지금도 노산이래. 정작 가지려고 할 땐 안 들어서면 그것도 낭패잖아. 우리가 빚지는 것도 아니고 낳아서 기르면 어찌어찌 살게 되지 않겠어? 글쎄. 나는 지금 당장 애 가질 생각 없는데. 당신 애 하나 기르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주변 친구들 봐봐. 애 키우느라 자기 시간 제대로 가지는 사람들이 있나 말이야. 난 그렇게 살기 싫어. 꼭 낳아야 하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생각해 볼래. 요즘은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돈이 많이 드는 세상이니 남편이 돈 걱정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보니 남편은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나르시시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아이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취미나 일을 못한다면 못 견딜 그런 성격이었어요. 게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 계획을 늦추자는 거면 둘이 버는 돈을 합쳐 모을 궁리를 해야 하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시기였냐면 돈 관리를 따로 하며 공동생활비를 내고 각자 모으자는 주의였는데 저는 남편이 자기 경제 상황을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불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모으는 계좌는 제 명의 통장이었고 제가 관리하긴 했어요. 통장을 제가 관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1년 지났을 무렵에 우리 친정 부모님이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파주 쪽에서 전원생활 하시겠다고 이사 가셨는데 시세 차익을 좀 내셨어요. 그중에 1억 정도를 저 나중에 집 살 때 보태 쓰라고 증여해 주셨거든요. 결혼할 때는 거의 부모님 도움 받지 않았는데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셨는지 빨리 내 집 마련하라며 정말 큰맘 먹고 보태주신 돈입니다. 물론 남편도 알고 있었고 처가에서 돈을 줬다는 거에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통장에 돈이 든든하게 있어서 안심된다고 하고 열심히 모으자고 얘기도 했고요. 하지만 공동으로 관리하는 통장 외에 저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결혼하고 나서 아예 몰랐습니다. 결혼하면서 각자 서로 모르는 빚이 없는 거 확인하고 결혼했다지만 결혼했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돈을 모으거나 적어도 버는 돈은 얼마인지 저축액은 얼마나 여력이 있는지는 서로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은 금전적인 부분을 자꾸 저에게 숨기려고 해서 초반에 그 문제로 가장 많이 싸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어서였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몰랐죠.
누구나 결혼하면 겪는 크고 작은 갈등, 시댁 문제들. 저는 멍청하게도 남들과 비교했을 때 심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기혼자분들 아시겠지만 부부가 살면서 매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싸우고 화해하고 그런 날의 연속이고 좀 더 나아질 거라 믿죠. 그런 저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했던 것이 결혼 만 2년째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남편이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에게 꽤나 자주 카드값이 모자라다며 돈을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초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각조 따로 관리하던 사람이 왜 매번 돈 없다는 소리를 달고 사는지. 도대체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돈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우리 그동안 각자 모으자고 하면서 나한테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안 가르쳐주는 거 정말 이상하다. 월급도 나보다 많이 받는 사람이 카드값이 모자라?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매번 카드값 없다고 하는데 어디다 돈 쓰는지 좀 알자. 말 나온 김에 당신 계좌 내역 좀 보자. 나는 당신이 보여달라면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어. 답답했던 제가 남편 계좌를 까보자고 했는데 뭐 찔리는 게 있는 사람처럼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야,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프라이버시가 있지. 내가 그걸 왜 너한테 닦아서 보여주냐? 그럼 카드값이 왜 모자라는 건지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 그랬더니 자기 동생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야. 사실은 유진이가 지금 결혼 준비 중이잖아. 이것저것 돈 쓸 게 좀 있었나 봐. 자기 카드 한도가 안 된다고 좀 도와달래서 내가 대신 결제 좀 해줬다. 당신한테는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아가씨가? 아니, 아가씨가 당신 카드를 왜 마음대로 써? 그러려면 나한테 말해야지. 왜 당신한테만 말해서 부부 사이에 분란을 만드냐고. 올케한테 돈 얘기하는 게 쉽겠어? 당신이 또 좋은 깐깐한 사람이냐고. 나 동생 결혼할 때 돈도 보태줘야 하는데 진짜 나한테 쓰는 돈 하나도 없이 모으고 있는데도 이렇게 쪼들린다.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나중에 신우이에게 확인해보니까 그때는 남편이 거짓말인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부탁했어요. 앞으로 돈 문제 부탁하려면 저에게 먼저 말해달라고요. 아가씨, 그럼 이제껏 그이가 돈 없다고 말했을 때마다 혹시 아가씨한테 돈 빌려준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아가씨. 저랑 오빠가 부부인데 저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혹시 돈 문제로 부탁할 일 있으면 오빠랑 둘이서만 의논하지 말고 꼭 저한테도 얘기해주세요, 아가씨. 언니, 지금 나한테 오빠가 푼돈 좀 보태줬다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오빠가 쓰라고 큰소리치면서 주길래 괜찮은 줄 알았죠. 언니도 능력 있고 오빠도 돈 벌고 아직 애도 없으니 돈 나갈 거 없다면서 걱정 말라길래. 언니가 오빠 돈 단속하는 것 같아서 괜히 기분 나쁘네요? 신우이가 기분 나빠하길래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정작 그 상황에서 기분 나쁠 사람이 신우이인가요? 기분이 나빠도 내가 더 기분이 나쁠 일인데 제가 마치 의좋은 남매를 갈라치게 하려는 사람이 된 듯해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이에게 종종 저모르게 돈을 주었던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그다지 가지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것, 돈 관리를 각자 하자고 하면서 늘 돈이 없다고 쩔쩔매던 것이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걸요. 그게 설마 하니 여자 문제일 줄은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남편은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집의 효자였지만 적어도 저를 속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였을까요? 저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서로 휴대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쉬는 날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는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PC 카톡 목록이 살짝 보여서 저도 모르게 보게 됐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굳이 제가 보려고 하지는 않아도 내 눈에 보이면 보고 싶은 마음이요. 별 생각 없이 카톡 목록을 살짝 내려보는데 친한 형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는 카톡방의 마지막 글이 사랑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어요로 되어 있더라고요. 친한 형한테 저런 말을 장난으로 하나라는 생각도 잠시 했고요. 하지만 곧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도저히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느라 내용을 다 읽진 못했지만 채팅 내용이 꽤나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래서부터 읽는데 이건 도저히 친한 형과의 대화로 볼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사랑한다, 보고 싶다. 우리만 조심하면 행복하게 오래 만날 수 있다. 자기 남편 나가면 만나자. 애 유치원 보내고 왔다 등등이요. 이게 친한 형과 나누는 대화는 아니잖아요? 내용을 읽다 보니 애 둘이나 있는 유부녀와 남편이 바람이 나 있더라고요. 아주 정분이 나도 단단히 난 상황이었어요. 제가 경악스러웠던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난 시기였습니다. 저와 교제했던 초기부터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할 즈음인 2년 전 초까지도 둘은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있었고 결혼 준비를 시작한 시점부터는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한 걸로 보였습니다. 홀린 듯이 손을 덜덜 떨며 보다가 정신이 멍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 못 본 척 닫아뒀습니다. 채팅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남편은 결혼해서 저와 길게 휴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중간중간 연차를 내면서 그 여자와 만나고 저에게는 일이 바빠 연차는 꿈도 못 꾼다고 했었죠.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유부녀 상간녀가 남편과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여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카톡이랑 문자 등 증거 다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놓았습니다. 그 여자 전화번호도 저장해놓았고요. 그날부터요. 남편 얼굴 보는 것과 같이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봤지만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연 후에는 남편의 행동이 전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며칠은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정신을 차리니 내가 왜 가치 없는 인간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파야 하나 싶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혼하려고 마음먹으면 세상 간단한 일이죠. 하지만 제가 이혼하자고 나오면 얼씨구나 신나게 그 여자를 만날 남편놈 생각하니까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혼하더라도 내 인생 이런 식으로 해코지한 거 복수는 해주고 싶어서 제대로 이혼하는 방법과 복수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지며 노하우를 모았죠. 남편의 외도 증거를 확보했고 나름 이혼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남편 놈은 저에게 외도 사실이 들켰는지도 모르고 저에게 잘해줄 때도 있었고 또 투덜거릴 때도 있었어요. 그즈음 하필 시누이 결혼 문제로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상의하셨는데요. 예, 우리 유진이 결혼 날 잡은 거 너도 들었지? 아들 장가 보내는 일은 쉬웠는데 딸내미 시집 보내는 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은근히 신경 많이 쓰여. 요즘 신혼집 얻는 문제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서 말이야. 혹시 니들 우리 유진이 결혼 선물이니 뭐니 하지 말고 돈 있으면 현금으로 보태줘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결혼할 때는 현금 선물이 제일 반가운 법이다. 저는 솔직히 하나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저에게 시누이 결혼 비용 보태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머니 말 뜻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 말에 모른 척 일관했습니다. 당장 남편의 외도를 까발리고 이혼하겠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한술 더 떠 이러더군요. 당신 우리 유진이 결혼한다는데 신경 너무 안 쓴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전화했다며? 엄마가 당신이 너무 관심 없다고 서운해하셔. 유진이 신혼집 왔는데 우리처럼 반반 결혼한다고 했나 봐. 근데 돈이 1억 정도 부족한가 보더라. 그 큰 돈을 우리 엄마 노후 자금에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마음이 무겁네.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나한테 왜 아가씨 결혼 얘기하면서 은근히 돈 없다는 말을 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 모은 돈 없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나 몰래 비상금 있으면 당신 돈으로 보태주던지. 당신 왜 그리 말투가 냉정해?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어? 나는 그냥 동생이 결혼 자금 모자라다니까 우리가 뭐 도와줄 방법 없나 의논하자는 거지. 당신도 그랬잖아. 앞으로 돈 문제 같이 상의하자며. 뭐 문제 있어? 겉으로 입을 꽉 깨물고 부들거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래, 문제 있다 이놈아. 이 와중에 참 양심 없네. 감히 동생 챙길 생각을 해? 라는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아가씨 결혼은 알아서 하는 거지. 근데 당신이 보태준다면 별말 안 할게. 알아서 해. 우리가 왜 돈이 없냐? 당신 통장에 친정에서 보태준 비상금 있잖아. 그것도 자그마치 1억이나. 그 돈은 왜 없는 돈처럼 말해? 여보, 말 나왔으니까 그냥 까놓고 부탁 좀 할게. 우리 유진이 그 돈 보태주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면 안 될까? 뻔뻔하게 친정에서 보태준 돈을 자기 동생 결혼 자금으로 빌려주자고 하는 게 정말 주둥아리를 한 대 칠 뻔했네요. 저는 대답할 가치도 없는 부탁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그 돈 당신하고 상관없는 돈이야. 당신 동생 보태주고 싶으면 대출받아서 당신이 보태줘. 허튼 생각하지 말고. 사람 한참 모르는 일인데 당신 지금 동생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둬라. 뭐? 싫으면 싫은 거지. 그건 또 무슨 말인데? 내가 뭐 한 치 앞을 뭘 모른다는 건데. 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자 남편은 발끈해서 되물으면서도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남편이 뻔뻔하게 내 돈을 탐내는 거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아주 박살을 내줄 테니 하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준비를 하면서 절대 나를 속인 두 사람을 그냥 놔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어디서 사는 년인지 지금 일하는 곳은 어딘지 당연히 뒷조사했죠. 그 여자는 딱 내 남편을 즐기는 용도로 만나더라고요. 꼴에 과시욕은 있어서 SNS 조금 뒤지니 그 여자 남편이 무슨 회사를 다니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중고차 딜러에 내 남편보다 돈도 잘 벌어서 외제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왜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지 저의 정상적인 뇌로는 이해 불가더군요. 상간녀는 자기 가정을 유지하면서 내 남편과는 즐기고 싶었겠죠. 하지만 제가 그걸 두고 보겠습니까? 저는 상간녀 남편 연락처를 어렵지 않게 알아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기 부인 예쁘다고 댓글 단 그 바보 같은 상간녀 남편. 자기 부인이 내 남편과 바람났다는 걸 알면 어떤 반응일지. 모든 이혼 준비가 끝나니 딱 2달 걸리더라고요. 고민 없이 저는 상간녀 남편에게 DM을 보냈습니다. 당신 부인이 내 남편과 바람이 났고 내가 어찌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며 차고 넘치는 증거까지 말이죠. 그 다음은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처음 단계는 부정이더군요. 내 아내가 그럴 리 없어라는 미련한 믿음이요.
하지만 저의 증거 사진을 보고 잔인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만큼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그 사람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죠? 그쪽이 선택하시라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부인 용서하고 살려면 저는 뭐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혼하겠다면 서로 돕자는 거죠. 그쪽이나 나나 배신당한 동지잖아요.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결심하면 우리 속인 두 사람 박살낼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죠. 제가 그랬든 상간녀 남편은 혼란의 시간을 며칠간 보낼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굳이 상간녀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린 이유가 있습니다. 남의 남편과 놀아나 가정 끝낸 년이 자기 가족은 깨지 않으려 하고 잘 사는 척 과시하는데 그 꼴을 제가 두고 볼 수는 없죠. 남의 가슴에 비수 꽂았으니 본인도 똑같이 당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간녀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던 그 며칠간 남편이 기어이 이혼을 재촉하는 사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생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던 시누이가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에게 대뜸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진짜 고마워요. 인사하려고 전화했어요. 나는 언니가 이런 도움 줄지도 모르고 은근히 삐졌었잖아요. 진짜 고마워요, 언니? 네? 아가씨 지금 무슨 말이에요? 뭐가 고맙다는 건지. 언니 덕분에 20평대 1억짜리 반전세 구하려던 거 30평대 전세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언니가 도와준 덕분이에요. 오늘 언니 덕분에 무사히 계약하고 왔어요. 진짜 고마워요, 언니. 내가 살면서 잘하는 걸로 갚을게요, 언니. 갚긴 뭘 갚아? 지금 내가 아가씨한테 돈을 보태줬다는 거예요? 네. 언니 왜 그래요? 오빠가 어제 돈 보내줬었는데 1억이나 보내줬다니까요? 설마 오빠가 그 큰 돈 보내면서 언니한테 말도 안 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언니도 아는 줄 알고 고맙단 인사하려고 전화한 건데. 저는 시누이 대답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억이라니요? 설마 남편 놈이 내 계좌에 손을 댔나 싶어 다급하게 계좌를 조회해봤는데요. 계좌에 있던 돈 1억이 정말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나는 돈을 뺀 적이 없는데 그 큰 돈이 빠지다니요. 순간 참아왔던 화가 팍 터져버리더라고요. 그 돈을 빼갈 사람은 남편 놈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마 집 컴퓨터에 저장해놓은 제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설마 하니 제 돈을 뺄 줄은 몰랐는데 그 돈을 왜 뺐는지 짐작이 갔죠. 저는 회사에 반짝까지 내고 부랴부랴 집으로 왔습니다. 오면서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때 마침 상간녀 남편에게 같이 복수하자는 문자가 막 도착했는데 저는 그 복수의 날을 바로 그날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상간녀 남편에게 전화해 저의 계획을 문자로 간단히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꼭 내 말대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뭐든 하겠다는 답장을 보니 아마 며칠간 마음고생을 많이 한 듯 그 사람의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당신 내 통장에서 돈 빼서 아가씨 줬니? 네 동생한테 내 돈 1억 빼서 준 거 맞냐고. 너 당장 집으로 튀어와. 여보, 돈 빠져나간 거 알았어? 내가 안 그래도 오늘 말하려고 했다. 유진이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그 돈 다른 데 쓰지 않고 동생 집 보증금이야. 나중에 그대로 빼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니까. 당신 이거 엄연히 도둑질이야. 인증서 비밀번호는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 돈 도로 내 통장에 꽂아놔. 안 그러면 당신 바로 감옥 보내버릴 테니까. 여보, 일단 진정하고 말로 하자. 내가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
가서 대화로 풀자, 대화로. 대화 좋아하네. 오늘 당신 제삿날인 줄이나 알아. 제가 집에 도착하니 20분도 안 되어 남편이 튀어왔더라고요. 저는 서류 봉투에 모은 증거물과 소장을 넣어놓고는 앉아 있었죠.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제 앞에 와서는 뚫린 입이라고 이러더군요. 여보, 화 많이 났어? 그 돈 어디 도망가는 돈 아니니까 일단 화 풀고 내 말 좀 들어봐, 어? 글쎄, 나는 돈도 돈이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을 못 믿겠다. 너 유부녀하고 만나고 다녔더라? 자, 이거나 보고 어디 한번 할 말 있으면 해보지 그래. 대화? 너 같은 짐승 같은 놈하고 내가 무슨 대화를 해야 할까? 제가 던진 서류 봉투를 열어보더니만 남편이 손까지 벌벌 떨더라고요. 저런 심약해 빠진 놈이 꼴에 무슨 바람까지 피우고 돈을 빼서 동생에게 보내는 어이없는 짓을 하나 싶었습니다. 당신 이거 언제부터 한 건데 알면서 모른 척한 거야? 근데 여보, 변명 같지만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내가 하느님을 믿지는 않는데 너 같은 놈이랑 살지 말라고 오늘같이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기회의 날을 주셨나 봐. 나한테 시답자는 변명은 됐고 어디 네가 나 말고 이 사람 앞에서도 입 열 수 있나 보자. 기다려봐. 누가 우리 집에 지금 거의 다 왔다니까. 뭐? 여보, 누군데 그래? 설마 당신 치사하게 삼자대면 같은 거 하려고 그 여자 부른 거 아니지? 나 정리할 거야, 여보. 어차피 그 여자도 나랑 엔조이지 자기 가정 깰 생각 없는 여자라니까? 그때 마침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저는 문을 열어줬는데요. 찾아온 사람을 보고 남편은 놀라다 못해 갑자기 후다닥 일어나 집을 빠져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때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이 도망가려는 남편놈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이 자식아! 오늘 너 나랑 끝장 한번 내보자. 네가 내 마누라랑 놀아난 놈이냐? 너 오늘 내가 죽이려고 왔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인간 같지도 않은 너 죽이고 감옥 가서 내 인생 망칠 수는 없지. 너 오늘 내 손에 딱 반 죽을 때까지 한번 맞아봐라. 이거나요, 영씨? 이거 엄연히 범죄예요, 범죄. 말로 해야지 누가 누굴 반을 죽여. 이거 안 나오면 일일이 신고합니다. 여보, 당신 보고만 있을 거야? 나 아직 당신 남편이야. 나 맞는 꼴 볼 거냐고.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너 벌써 죽였어. 알아? 너는 우리 가정만 깬 게 아니라 저 사람 가정도 파탄난 놈이야. 게다가 오늘 죄목 하나 추가됐네. 내 돈까지 도둑질했잖아? 어디 저 사람 말대로 오늘 반 죽어봐. 그래도 네 잘못 절대 못 깨닫겠지만. 애초에 남편과 상간녀 남편과의 몸싸움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키만 컸지 운동이라고는 안 해서 비리비리한 남편놈은 몸 좋고 황소같이 생긴 상간녀 남편에게 그날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남편놈은 지은 죄가 있으니 두들겨 맞고도 신고는 못하더군요. 내가 이걸로 끝낼 줄 안다면 오산이야. 네가 놀아는 내 마누라랑 너 얼굴 못 들고 해줄 테니 각오해.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놈아. 주제에 와이프 잘 얻은 줄 모르고 남의 여자랑 놀아나기나 하고 말이야. 너 같은 놈한테는 매가 약이다 이 자식아. 오늘 나한테 딱 죽기 전까지만 맞자. 저는 남편이 두들겨 맞는 동안 상간녀에게 문자 한 줄과 맞아터지고 있는 남편놈 사진을 보냈습니다. 유부녀인 너랑 뒹구는 쓰레기랑 방금 쫑났어. 세상에 비밀 없는 거 알지? 내가 확 돌아서 네 남편 여기로 오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네 남편이랑 이혼하고 어디 한번 내가 버린 쓰레기랑 잘 만나봐. 그리고 내 인생 구제해줘서 고마워. 문자를 보냈지만 상간녀로부터 답장은 없었습니다. 본인 남편이 우리 집에서 내연남을 두들겨 패는 걸 보면 과연 기분이 어떨지. 가슴이 쿵 떨어지고 이제 다 망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 놈은
얼굴 빼고 온몸을 다 두들겨 맞고 헉헉거리며 엎드려 있었고 화풀이를 다 했는지 상간녀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쪽 목까지 다 때려줬는데 어떻습니까? 원하면 더 때려줄까요? 그만하면 된 것 같네요. 그나저나 어쩌실 건가요? 이혼하실 거면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 드릴게요. 이혼 소송만 하지 말고 저 인간한테 꼭 상간남 소송하세요. 꼭 소송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하셔도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다예요. 상간녀 남편은 내 말에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제가 건넨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받아들고 상간녀 남편은 집을 떠났고 저는 쓰러져 있는 남편 놈을 쳐다봤죠. 남편 놈은 아프다며 신음하고 있었는데 차마 신고도 못하고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래? 나 진짜 죽을 뻔했잖아. 내가 조용히 정리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할 마음 먹은 거야? 양가 부모님 상처받으실 건 안중에도 없냐고. 부모님 생각한다는 놈이 이런 짓을 하니? 부모님 걱정할 게 아니라 네 인생 걱정이나 해. 네가 빼놓은 내 돈 3일 내로 돌아 안 채워놓으면 넌 감옥 갈 줄 알아. 알겠냐? 그날 저는 주저앉고 시댁에 전부 알렸습니다. 남편은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지 저에게 평생 사죄하고 죄인처럼 살겠다고 무릎도 꿇었지만 이미 소장 접수했으니까 소송 준비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시댁에 알리자 시어머니, 시누이 한바탕 난리가 나고 다음날 바로 시댁에 불려갔습니다. 갔더니만 시부모님이라는 분들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면목 없다며 자식 잘못 기어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래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참았습니다. 담담히 이혼 의사만 전하고 되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잔 바람나도 다시 돌아오지만 여자는 집을 나가는 법이야. 남자가 여자한테 눈 돌아가는 거? 살다 보면 한두 번은 있는 일이고 실수이니 남잔데 참고 살면 나이 들면 가정에 더 충실한 법이야. 바람 피운 년은 정거장이고 너는 종점이니까 언제든 마누라에게 돌아올 테니 괜찮다. 네가 한 번만 참아라. 어머니는 제가 지금 버스 종점으로 보이세요? 그럼 제가 살면서 한 번 실수로 남자한테 눈 돌리면 그땐 남편이 참고 넘겨야 하는 거겠네요? 그랬더니만 발끈하시면서 아니 여자랑 남자랑 같아? 여자는 남자에게 맞들리면 패가망신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돈이 알면 서로 불편하고 우리가 너무 창피하니까 한 번만 용서하렴. 네 돈도 내가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마. 어머니, 혹시 어머니 딸이랑 저랑 똑같은 일 당해도 참고 살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엄마라면 딸한테 어머니처럼 말 절대 못해요. 어이가 없네요. 저 오늘 어머니 훈계 들으려고 온 거 아니고요. 통보하러 왔어요. 저 어머니 아들이랑 갈라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훔쳐간 내 돈 3일 내로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아들 감옥 갑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그 말만 하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시아버지랑 남편은 포기한 듯 가만히 있었고요. 내 이혼이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라 해도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거침없이 추진했습니다. 남편 놈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었어요. 상간녀 남편이 제대로 마음을 먹었는지 상간남 소송도 걸고 직장에도 투서를 넣는 바람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까지 받았다고 저에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위자료 물어주고 그쪽에도 물어줘야 한다며 돈이 없다네요. 제 돈 1억을 안 돌려주길래 경찰서에 바로 고소했습니다. 어머니가 결국 사정하면서 이미 그 돈을 보증금으로 넣었으니 지금 사는 집에 들어간 남편 놈 돈을 그냥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뭐 융통성 있게 어머니 말대로 해도 되는 건데
최대한 오래 고생을 좀 시키고 싶어서 고소 취하지 않고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게 저는 진흙탕 싸움을 하며 이혼했어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통장에서 빼간 돈, 그 돈을 가져간 기간만큼의 이자까지 계산해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상간녀는 뭐 뻔하죠. 남편하고 이혼했다고 전해 들었네요. 저한테 위자료 1,500 마련하느라 아마 피똥 좀 쌌겠죠. 기본적으로 바람 피우는 인간들은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라 그 곤욕을 치르고도 절대 반성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곱게 바람 피우고 안 들켰다면 참 좋은데 심보들이 못돼 먹은 경우가 많아서 돈 줄 때 어찌나 아까워하던지요. 본인들 한 짓이 어떤 짓인 줄 끝까지 모르더라고요. 이제 대충 주변 정리 끝낸 상황이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서 더 정리가 되는 기분이네요. 저는 쓰레기차에서 내린 걸 자축하면서 오늘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바람 피운 것들의 말로는 절대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